신이 장병두의 삶과 의술 이야기. 맘 놓고 병 좀 고치게 해주세요. 음양의 원리로 치료하다. 할아버지는 주역과 음양의 원리를 깨달아 의술의 근간을 삼았다. 반면에 서양의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기에 장부의 원리를 모른다. 서양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도 할아버지가 척척 고쳐내는 이유다. 인체는 장부의 음양 원리에 의해 생명활동을 유지한다. 이때 장은 저장한다는 뜻이고 부는 비어있어 내보낸다는 말이다. 우리는 흔히 오장육부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심포까지 장으로 치면 실제로는 육장, 육부가 된다. 이 육장, 육부는 서로 짝을 지어 생명활동을 유지하는데 간과 쓸개, 심장과 소장, 심포와 삼초, 비장과 위장, 폐와 대장, 신장과 방광은 서로 음양의 짝을 이룬다. 그래서 간이 튼튼하려면 쓸개가 튼튼해야 하고 이와 반대로 쓸개가 튼튼하려면 간이 튼튼해야 한다. 할아버지는 간과 쓸개에 대한 속담으로 재미있게 음양 관계를 설명한다. 간과 쓸개는 항상 붙어서 짝을 이루며 몸에서 장군의 역할을 해서 적들을 막아낸단 말이야. 그런데 충격을 받으면 간과 담에 무리가 가서 간담이 순환이 안 돼 차가워지는 거야. 간담이 서늘하다는 말은 그렇게 해서 나왔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가 한다는 말이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간담이 나빠지면 주간이 없어져서 누나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며 남의 눈치나 보려고 해. 그런 놈을 쓸개 빠진 놈이라 하지. 우리말의 뜻을 잘 알아보면 몸의 이치, 자연의 이치가 담겨 있어. 영어나 씨부린다고 유식한 게 아니야. 이치를 알아야 유식한 거지. 심장과 소장이 음양의 짝인 것은 심장은 피를 돌리는 기관이고 소장은 피가 되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비장과 위장은 한쪽이 상하면 다른 쪽도 함께 고장나서 인체의 힘이 없어진다. 신장과 방광도 노폐물을 거르고 몸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손발을 맞추어 함께 해나간다. 그래서 방광에 문제가 생기면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 몸이 통통 붓는 것이다. 폐와 대장 역시 음양의 짝이다. 음식물이 몸속에서 소화될 때 생기는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 배출되고 음식물 찌꺼기는 대장으로 배출된다. 속성상 음식물 찌꺼기는 고형의 탄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폐가 나쁘면 대장도 나빠지고 대장이 나쁘면 폐에도 병이 든다. 할아버지는 이런 관계를 잘 알아야 중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한다. 2005년 9월쯤 되었을 거야. 공주 계룡산 어딘가에 사는 이경숙이라는 엄마가 7살 먹은 딸 하연이를 데리고 왔어. 그래 애를 보니까 참말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죽지는 않을 상이야. 마음속으로 부모가 무식해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애를 잡았으니 얼마나 내가 고생이 많았겠니 하고 생각했지. 그래도 부모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나? 희망을 주려고 애나 부모나 고생 많았다 하고 위로해 주었어. 하연이는 맥이 살아있어서 괜찮았어. 그런데 폐가 문제가 아니라 대장에 나쁜 기운이 자꾸 폐를 치는 거야. 그래서 가래가 많아져 호흡곤란으로 이어졌지. 그러니 폐보다는 대장을 치료해야지. 할아버지가 병의 원인을 폐가 아니라 대장에 찾자 여태껏 폐만 치료하고 있던 하연이의 부모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 살아났다는 이야기와 아직도 길게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는 감히 말대꾸를 못했다. 할아버지의 진단대로라면 고용의 탄소를 배설하는 대장에 병이 있어 배설을 못해주니까 그 부담을 폐가 받아 탄소를 배설하느라고 그렇게 가래덩어리를 뱉었다는 것이다. 하연이는 홍역합병증으로 폐렴에 걸렸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다가 결국 수술로 기관 절개를 하여
목에 캐놀라를 꽂은 중증이 어린 병자였다. 하연이의 주된 증상은 끝없이 나오는 염증성 연녹색 덩어리 가래와 거친 숨, 너무도 창백한 핏기 없는 얼굴로 누가 보아도 폐에 질병이 있는 환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대변으로 체내의 독을 원활하게 빼내면 폐가 편안해져 병이 나을 거라고 진단하고는 대장을 이롭게 하는 식약을 처방했다. 이런 처방은 적중하여 하연이는 약을 먹자마자 화장실에서 대변을 여러 차례 보았다. 이틀 동안 약을 여러 번 먹이자 계속 기침을 하며 어찌나 많은 가래를 뱉어내는지 주변의 화장지가 수북하고 머리는 온통 땀에 젖어 아이는 거의 초죽음이 되어 있었다. 엄마는 아이를 안고 땀을 닦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나으려고 그러는 거야 하고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룻밤을 넘기고 다음날이 되자 그 많던 가래가 다 어디로 갔는지 의아할 만큼 가래가 급격히 줄었고 일주일이 지날 때부터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연이는 웃음을 되찾았고 약 2달이 지나자 산책길에서 오빠와 함께 쟁 걸음으로 앞서가고 어설프게나마 깡충깡충 뛰기도 할 정도로 상태가 회복되었다. 그 후로는 백지창처럼 하얗기만 했던 얼굴에 조금씩 분홍빛 혈색이 돌기 시작하고 1km나 떨어진 오빠의 학교에 천천히 걸어갔다 올 만큼 체력이 붙었다. 현대 의학의 하연이를 계속 맡겼더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사람의 운명은 알 수 없다. 하지만 계속 폐 기능을 문제 삼으며 호흡기만 갈아댔다면 서양의학에서 하연이의 병은 당연히 폐에 염증에 따른 호흡 곤란이다. 이것은 기침, 가래 등의 증상만 보아도 누구나 진단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증상에 적합한 처방을 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하는데 서양의학에는 그런 진단법이 없다. 바로 음양의 상대성 원리가 없기 때문이다. 폐병의 원인을 대장에서 찾아보는 이 간단한 원리를 알지 못해 환자를 지치게 한다. 서양의학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합병증과 암이다. 의사들은 수술을 잘해놓고도 합병증을 걱정하고 암 수치를 떨어뜨려 놓고도 전이 될까봐 마음을 졸인다. 그러나 음양의 원리를 안다면 어디에 2차적인 질병이 생길 것인지를 미리 알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상위 침이병이라는 말이 있어. 큰 위원은 아직 생기지 않은 병을 치료한다는 거야. 의사들이 합병증을 걱정하는 것은 몸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이야. 원인을 찾지 못하고 증상만 다스리니까 진정한 치료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간에 병이 있으면 그 병이 또한 쓸개의 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 그러려면 몸만 알면 안 돼. 자연의 이치를 공부해야 그에 상응하는 인체의 이치도 깨치는 거야. 동양인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는 생각으로 자연의 이치를 따라 더불어 사는 것을 가장 훌륭한 삶으로 여겨왔다. 우리에게 자연은 대우주였고 인간은 자연의 모습을 축소한 소우주였다. 소우주는 대우주의 꼴을 따라 지어지는 법. 그래서 선현들은 몸속에서 대자연의 모습을 발견하고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닌 하나라고 가르쳤다. 천자문에서 우주를 집우자와 집주자로 쓰는 것은 우주 대자연과 인간을 분리된 존재가 아닌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파악했음을 의미한다. 할아버지는 인간 속에 숨겨진 대우주의 속성을 이렇게 설명해준다. 사람의 머리가 둥근 것은 태양의 상징이요. 발이 넓은 것은 땅의 상징이야. 그리고 인간의 2 눈은 사물을 보게 하므로 해와 달을 상징해. 사람의 눈은 해의 불과 달의 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그래서 때로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거야. 거대한 산맥이 땅의 모양을 결정짓듯이 몸은 뼈로 인해 지탱되고 강에 물이 흐르듯이 우리 몸에도 피가 흘러 자연의 들이 있듯이 인간에게는 피부가 있고 산천초목이 있듯이 인간에게는 털이 있어. 이런 말을 서양의학 하는 사람들에게 하면 무슨 헛소리냐고 할 테지만 자연의 모든 이치가 인간 속에 담겨 있어.
인간의 유전 정보가 작은 세포 하나에 다 담겨 있다잖아. 마찬가지로 지구의 정보도 한 인간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지. 할아버지의 말대로 인간은 자연의 축소판이다. 그 구조를 살펴보면 놀랄 정도로 일치한다. 지구가 5대양 6대주로 구성되듯이 인체도 5장 6부로 구성된다. 대양의 바닷물이 지구의 약 70%를 이루니 우리 몸의 수분도 약 70%이다. 또한 바닷물이 짜듯이 우리 몸도 염분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며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며 바닷물을 정화하듯이 우리 몸도 들숨과 날숨으로 불순물을 정화한다. 심지어 혈액의 무기질 성분은 바닷물의 성분과 매우 유사하다. 하늘과 땅은 양과 음이니 사람에게는 남녀가 있다. 천지에 오음과 육기가 있으니 사람에게는 오장과 육부가 있다. 천지에 24절호가 있으니 사람에게 24개의 마디가 있고 1년을 나누면 4계절, 12달, 365일이니 사람에게는 사지와 12개의 대관절과 365개의 침혈이 있다. 태양계 중심에 불이 있고 지구 중심에도 불이 있듯이 몸의 한가운데는 심장이 있다. 지구가 기울어져서 사계절이 생기듯 심장은 인체의 정중앙이 아니라 왼쪽으로 기울어져서 4가지 체질을 만들어낸다. 기와 혈은 해와 달의 작용에 따라 고동치며 여성의 월경과 바다의 조수는 달의 영향을 받아 고른 주기를 갖는다. 하늘에 9 혹성이 있듯이 사람의 몸에도 9개의 구멍이 있고 여기에 여자는 하나가 더 있어 새 생명을 탄생시킨다.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몸속에 우주의 비밀이 모두 들어있다. 우주가 곧 나 자신이고 내가 곧 우주다. 내 마음을 정화하여 내 생명의 근본으로 돌아가면 내가 우주가 된다. 사람의 70%가 물이야. 그러니 물의 속성처럼 겸손해야지. 몸에서 물을 처리하는 장기는 신장과 방광이야. 자연에서는 물이 아래로 흐르다가 결국 바다에 이르면 짠맛이 나는 소금이 만들어져. 그래서 소금은 물의 장기인 신장과 방광을 튼튼하게 해요. 신장이 약한 애들은 오줌을 잘 싸. 그러면 소금을 좀 먹어야 하는데 예전에는 소금이 금가시야. 그래서 동네를 돌면서 소금을 얻어오게 하잖아. 창피를 주어서 다신 못 그러게 하는 면도 있지만 오행상으로도 맞는 이치야. 또 신장에 좋은 곡식으로는 신장이랑 비슷하게 생긴 검은 콩이나 팥이 있어요. 신장을 콩팥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신장을 좋게 하기 때문이지요. 검은 콩은 알것으로 먹을 수 있으니 볶아서 조석으로 공복에 5에서 6개씩 먹으면 신장에 좋아요. 이가 약한 사람은 볶은 콩을 2, 3일간 물에 불려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단, 통풍 환자는 콩을 많이 먹으면 그 독소로 병이 악화되니까 금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지혜로워서 이 콩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발효를 시켰어요. 또한 염분이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소금도 함께 넣었는데 바로 그게 간장이고 된장입니다. 이것들은 이미 독소가 제거된 발효식품으로 항암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조선간장은 메주를 참숯을 넣어 담그기 때문에 독소가 제거되어 소금과는 성분이 달라요.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명약이 됩니다. 그래서 예부터 전통 있는 가문인가 보려면 간장, 된장, 고추장이 얼마나 묵었는가를 살펴요. 독이 제거된 소금과 콩은 사람을 살리는 식품으로 최고입니다. 물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서 완성된다면 불은 땅에서 올라와 하늘에서 완성된다. 할아버지는 몸에서 불이 한번 꺼지면 생명도 함께 꺼지므로 이 이치를 철저하게 공부해서 통해야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한다. 불을 잘 보면 활활 타오른단 말이야. 불은 뜨겁고 화려하고 정열적이야. 그래서 정열적인 사람은 불의 기운이 세. 몸에서 화기를 관리하는 것은 심장이거든. 심장의 기운은 얼굴에 나타나지. 그래서 심장이 튼튼하면 낯빛이 좋지만
심장이 나쁘면 낯빛이 어둡고 탁해. 환자가 들어오면 먼저 얼굴을 볼 거 아냐? 그때 핏기가 없고 해쓱하면 심장에 문제가 있구나 알아야지. 심장에 병이 있으면 정신이 어지러워서 허둥지둥 일을 그르치는 수가 많아. 심장을 달래려면 쓴맛으로 다스리는 게 좋아. 쑥, 익모초, 고들빼기 같은 것들 말이야. 곡식으로는 불이니까 붉은 수수가 좋고, 우리가 어렸을 적에 먹은 수수 팥떡이 바로 심장이 좋아지라는 조상의 지혜예요. 특히 쑥은 따뜻하게 하는 힘이 있어. 적당하게 뜸을 들이듯이 장복하면 냉한 여성에게는 아주 좋은 명약입니다. 영지버섯이나 상황버섯도 피를 맑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중풍이나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장복하면 몸이 냉해져 저혈압이 돼요. 그러니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병이 나오면 그만 먹어야 합니다. 변화를 알아서 스스로 대처해서 살아야 지혜롭지요. 음양에서 물과 불 다음에 생겨나는 것은 나무이다. 나무는 불처럼 위로 자라는 성질이 있어 양에 속하고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다. 식물이 자라는 데는 햇빛, 물, 흙이 다 필요하지만 바람이 아주 중요해요. 바람이 잘 통하지 않으면 식물도 잘 못 자라. 예부터 벼와 곡식을 줄맞추어 심는 것은 바람이 다닐 길을 만들어 놓는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간과 쓸개가 목이야. 그래서 혈액이 원활하게 흘러야 이것들이 튼튼해. 목은 글자만 봐도 알듯이 땅 밑에 뿌리가 새싹을 튀어 올리는 기운이야. 봄의 새싹이 어때? 아주 푸르잖아? 그래서 간에는 뭐든 푸른색이 좋지. 간 경하로 6개월짜리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이 왔어. 사기를 당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간덩이가 부은 거야. 그래 내가 약을 지어 주고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에 오르라고 했어. 왜냐하면 산에 가면 나무들이 울창하고 그 색깔이 짙은 청색이야. 매일 그 속에 있다 보면 마음이 너그러워져 사기친 놈을 용서하게 되지. 그러면 부었던 간덩이도 수그러진단 말이야. 이 사람이 6개월 후에 나에게 다시 와서 넙죽 절을 해.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이 버젓이 살아서 돌아다녀. 내게 하는 말이 내 약을 먹으니까 힘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등산을 다녀보자 결심했대. 그 전에는 팔다리에 힘이 없어 등산은 엄두도 못 냈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힘이 점점 붙어서 지금은 젊었을 때로 돌아간 기분이던데 내가 병원에서 검사해보았냐고 물었더니 6개월밖에 못 살겠다고 진단한 의사들에게 뭘 더 기대겠냐는 거야. 검사도 필요 없다고. 이제는 자연과 버타면서 살면 건강해질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여튼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간이 튼튼해져. 요즘 간 경화에 좋다고 해서 다슬기도 많이 먹습니다. 그게 좋은 민간 요법이야. 다슬기가 왜 간에 좋겠어? 그 원리와 이유를 알면 더욱 믿고 먹겠지요. 바로 다슬기가 짙은 녹색이니까 간과 쓸개의 기능을 좋게 하는 겁니다. 만물 중에서 단단한 성질을 지닌 것들은 모두 금에 해당한다. 금은 계절로는 가을, 색으로는 흰색, 맛으로는 매운맛인데 다른 오행과 마찬가지로 금의 기운은 사람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날씨가 추워지면 기침을 하고 감기에 걸리잖아. 가을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 건데 이때 폐를 관리해야 해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매운 음식을 먹으라는 것은 폐를 좋게 해주기 때문이야. 그렇다고 고추장을 너무 맵게 먹으면 폐가 열을 뿜어 건강에 해롭게 되니 적당히 먹는 것이 좋은데 그중 제일이 바로 입맛대로 먹는 거야. 똑같이 매운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매워 못 먹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뭐가 맵냐고 하거든. 매워서 못 먹겠다고 한 사람은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맵게 먹으면 그 매운 기운을 바깥으로 뽑아내려고 설사를 일으킵니다. 입맛대로만 먹으면 탈이 없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햇빛이 적어서 우울증에 걸려. 북유럽이나 미국의 북쪽은
햇빛이 적어 우울증이 많아.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햇빛을 많이 받으려다 보니까 피부색이 하얗잖아. 동양은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는 시각을 가졌다. 본래 병에는 안치도 없고 불치도 없다. 병이란 몸의 균형이 깨져서 생긴 부조화의 증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몸속에서 전쟁을 벌이기로 작정하면 병도 더욱 거세게 저항할 수밖에 없다. 오행의 마지막인 토는 앞에 네 가지 요소들을 모두 품어 하나로 연결하는 고리이다. 할아버지도 오행 중에 토의 중요성을 무척 강조한다. 토는 모든 오행을 중재하는 기운이기 때문이다. 토는 모양 자체가 묘해. 공부한다는 공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토가 되거든. 또 음계인 양과 양계인 하늘을 사람이 하나로 연결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요새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합쳐도 되지. 토는 음과 양을 모두 품으니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인이야. 한자로는 임금 왕자와 왕은 천왕, 지왕, 수왕, 인왕이 하나로 합해진 글자야. 결국 토의 성질과 연결된 거야. 자연에서 흙은 나무와 불과 금속과 물을 모두 포용한다. 방위로도 가운데 위치하여 네 가지 물질의 운행에 관여한다. 땅은 평평하게 보이나 실제로는 둥글다. 그래서 토의 성질을 가진 사람은 둥글둥글 세상을 잘 살아간다. 인간은 누구나 흙으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니 그처럼 널리 포용하며 둥글게 살아가야 한다. 땅에서 나오는 음식 중에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것들은 모두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하지. 그 중에 꿀은 최고로 단 음식이야. 음식을 먹을 때 입이 고장나서 불편하면 이 꿀을 바르면 쉽게 치료되어 또 위장병이나 소화불량에도 꿀을 먹으면 병이 낫습니다. 연근도 단 음식으로 진흙 속에서 자라지요. 소화력을 튼튼하게 하고 피를 많이 공급하여 뇌를 좋게 합니다. 특히 7살이 안 된 아이들은 반드시 연뿌리를 먹여야 몸도 튼튼하고 머리도 좋아집니다. 시집 안 간 아가씨들은 이런 상식을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엄마가 되면 그대로 해야 해. 또 단 것으로 대추와 감초가 있어. 모든 약을 다릴 때 반드시 함께 넣는 재료입니다. 단맛이 약재들의 독을 중화하여 풀어주니까 그래. 마찬가지로 육고기로 국을 끓일 때도 대추를 함께 넣으면 육고기의 나쁜 피를 깨끗하게 합니다. 사람은 결국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 것을 보면 성경이 훌륭한 경전이야. 하느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 태어나게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인간이 살려면 꼭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야 하잖아. 내가 지금 104세인데 나도 돌이켜보면 주어진 하늘의 명령을 다 이루고 살았다고는 못해요. 그래도 정신 수련을 하고 의술을 배우면서 어렴풋이 알게 된 하늘의 뜻은 실천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세상에 제일 딱한 것이 아픈 환자들이 아닌가 말이야. 근데 그 몸을 항암제로 수술로 방사선으로 발기발기 찢어놓고 수습책이라고는 마취제밖에 없단 말이지. 나는 그런 것밖에 못하는 의사들도 불쌍해요. 그래도 치료할 수 없는 환자는 건드리지 말고 치료할 수 있는 의원에게 맡겨야지. 이리저리 헤집어 놓고 최선을 다했지만 워낙 병이 심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얼버무리면 안 돼요. 환자나 의사나 죽으면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래도 사람다운 일을 하다가 가야지. 먹고 살기 위해 못할 짓을 하면 되겠냐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상생상극의 원리. 에너지를 우리말로 기라고 하는데 이 기가 5가지 형상으로 변화하면서 펼쳐지고 반복되는 것이 오행이다. 만물이 어떻게 상생으로 조화를 이루고 상극으로 제어하는지 그 원리를 알면 우리의 몸과 마음의 이치도 함께 깨닫게 된다. 대우주 자연과 소우주 인치에서 작용하는 기막힌 생명의 원리는 알면 알수록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을 만큼 신비롭고 또 신비롭다. 자연을 잘 관찰해보면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쉽게 알 수가 있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 반면 서로에게 천적이 되는 것이 있어. 악어와 악어새는 다 알지. 그럼 거북이하고 고래의 이야기도 알아? 바다에도 의사가 있어. 뭐냐 하면 바로 거북이란 놈이야. 거북이가 왜 의사냐? 고래가 어디에 부딪혀서 어깨 축지를 다쳤어.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낫질 않는 거야. 그것을 거북이가 고쳐주거든. 어떻게 고치느냐면 바다를 떠다니는 오래된 소나무 판자들이 있어. 뗏목 조각 같은 거. 거기에 붙어있는 송진을 거북이가 이빨로 뜯어서 고래 다친 곳에 발라주는 거야. 그러면 나. 그래서 고래란 놈이 거북이는 잡아먹지 않아. 반대로 상극인 것도 있어. 소가 건강할 때는 삼을 먹지 않거든. 산밭에 갖다 놔도 절대 삼잎은 안 뜯어먹어. 그런데 소가 간이 안 좋아지면 쓸개에 단단한 것이 뭉쳐지는데 이게 우항이야. 우항이 생기면 소가 삼잎부터 뜯어먹어. 그래서 스스로 고치는 거야. 사람도 소와 마찬가지라. 건강한 사람이 삼으로 만든 대마초 같은 것을 피우면 간이 아주 상해버려요. 간에는 사람 혼이 잠들어 있는데 대마초를 피우면 이 혼을 뒤흔들어. 홍콩 간다는 게 혼줄 놓는다는 소리야. 그러니 간에 병이 들면 이 우황을 먹으면 돼. 중풍으로 정신을 놓았을 때도 우황을 먹으면 정신줄을 잡게 되지. 그래서 우황청심환이란 약이 있어. 상생은 무조건 좋아하여 뭐든지 주고 싶은 관계이다. 다른 말로 하면 홀로그램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체를 생하고 그 전체 속에 하나하나는 다시 그 전체를 생한다는 뜻이다. 오행을 안다는 사람들도 상생의 의미를 잘 몰라. 자연을 덜 관찰해서 그래. 앞이 아니라 뒤로 도와주는 것도 상생이야. 수생목은 물이 나무를 키운다는 건데 뒤집으면 목생수가 돼. 나무와 풀이 무성하면 자연히 물도 많이 흐르지. 숲이 울창한 산은 날이 가물어도 계곡이 마르지 않아. 비가 오면 실록이 더 푸르러 보이지. 왜 그럴까? 그냥 물을 주는 것은 식물의 성장에 별 도움이 안 돼. 왜냐하면 식물이 크는 데는 질소가 중요하거든. 그런데 비는 공기 중의 질소를 머금고 내려오니까 땅에 따로 비료를 줄 필요가 없는 거야.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야. 죽순에다가 물을 부어줘도 잘 안 자라요. 비를 맞아야 잘 자라지. 직접 관찰한 오행의 상생작용을 설명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는 조금 더 주저함이나 막힘이 없다. 나무를 태우면 불이 생겨. 목생 화야. 반대로 나무도 불이 없으면 못 자라. 햇빛이 있어야 강합성을 하지. 그래서 나무처럼 키가 큰 사람도 햇빛을 많이 쬐야 건강해. 불은 흙을 만들어. 용암이 분출되면 그것이 바위가 되고 흙이 되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흙이 굳어서 도자기나 옹기로 쓰려면 불이 가해져야 해. 이렇게 화생토에는 특히 많은 뜻이 담겨 있어. 불과 흙의 관계를 잘 이용한 게 우리나라의 구들 문화야. 불로 흙을 달구어 뜨거운 열을 오래도록 유지하게 해서 체온을 보호해. 사람은 흙임으로 불로 체온을 유지시켜야만 건강하거든. 그런데 이 구들 문화가 사라졌다 이거야. 새마을 운동인가 무엇인가 때문이지. 겉으로 보기에는 새마을 운동으로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 깊이 생각해보면 손해가 더 크지. 수천 년 내려온 초가집, 토담집, 흙벽돌집이 다 사라졌으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요. 황토로 지은 집에서 뜨끈뜨끈하게 사는 것에 비하겠어? 금속은 땅에서 나와. 토생 금이야. 근데 그 금속으로 곡괭이하고 삽을 만들어서 다시 땅을 개간해. 이게 금생토의 이치지. 홈이라도 있어야 농사를 짓지. 맨손이나 나무가지로 밭을 어떻게 매겠어? 금생수라. 금속을 놔두면 그 위에 물이 생기지. 그런데 쇠를 달구었다가 물에 담그면 더 단단해지잖아? 그것도 역으로 수생금, 물이 쇠를 더 단단하게 하는 이치야. 할아버지의 설명처럼 상생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입체적인 교류다. 아비가 자식을 잘 길러주면
자식도 아비를 정성껏 모시는 것이 상생의 깊은 원리이다. 특히 몸의 장기들을 살필 때는 이 원리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 의사들은 상생의 이치를 잘 몰라요. 보이는 장기만 다루니까 그렇지. 간이 나쁘면 심장과 신장도 같이 살펴봐야 해. 수생목이니까. 신장은 아버지처럼 맑은 피를 보내서 자식인 간이 계속 건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몸에 독소가 들어와서 신장이 약해지면 반대로 아들인 간이 그 독소를 걸러줘서 신장을 보호해줘요. 거꾸로 목생수인 거지. 이게 상생의 원리야. 이걸 모르니 의사들이 간만 보고 수술했다가 신장이 나빠지고 또 심장이 나빠지고 하니까 혼비백산하는 거야. 한편 모든 것이 지나치면 조화가 깨지듯 상생관계도 지나치면 오행관계가 깨진다. 이를테면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하지만 아예 홍수가 나버리면 나무는 썩게 되고 급기야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무조건 거름을 많이 준다고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비가 많이 내린다고 풀이 잘 자라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 아이는 마마보이가 된다. 몸에서도 간이 심장에다 피를 너무 많이 보내면 압력이 높아져 균형이 깨진다. 이렇게 상생작용이 지나쳐 문제가 생길 때는 상극의 관계로 회복시켜야 한다. 상생의 원리가 목화, 토, 금수로 진행된다면 상극의 원리는 수화, 금목, 토의 순서로 진행된다. 서로 상생만 하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사고를 일으켜요. 상극으로 적절히 제어를 해주어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목인 나무는 토인 땅이 굳지 않도록 땅을 극하지. 실제로 아무리 딱딱한 땅이라도 잘 찾아보면 뿌리를 내린 풀들이 있어요. 몸에서는 목의 장기인 간장이 토의 장기인 비장이 탈나지 않도록 제어해준다고. 비장이 너무 신이 나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 간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야. 밥을 계속 달라는 치매 노인들은 비장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래요. 목금토의 상극작용이 고장났어. 그래서 치매에는 카레가 아주 좋아요. 비위를 다스려 치매를 예방하니까. 토극수라, 흙은 물을 가두어 저장해서 물을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하지. 그러나 토극수의 원리가 깨지면 홍수가 나서 눈밭이 망가져. 몸에서는 토인 비장이 수인 신장을 제어하거든. 그래 신장이 고장났을 때는 비장도 잘 다루어 주어야 쉽게 치료가 돼요. 비장을 잘 다루는 방법 중 최고는 소식이야. 그러니까 신장이 나빠서 몸이 붓거나 하는 사람들은 며칠 단식을 하거나 하루에 한 끼씩만 먹으면 아주 좋아져. 비장 때문에 위장 신장이 다 상하면 허리도 아프게 돼요. 수극화는 불의 세력이 강할 때는 물로써 불을 제압한다는 원리야. 산불이 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장비를 동원해도 불이 잘 꺼지지 않지만 한 차례 소나기가 오면 쉽게 불이 잡혀. 반대로 물이 두려워하는 것도 불이야. 물에 불을 가하면 물은 증발하여 없어져. 사람 몸은 70%가 물이야. 그러니 수분을 적절하게 불로 다스려야 체온을 유지해요. 몸이 찬 사람은 화극수를 하지 못하니까 화를 보강하여 수를 제압해주는 처방이 필요해. 그래서 몸에 열을 내주는 인삼이나 부자 같은 약을 쓰는 거야. 그런데 의사들은 이런 것을 몰라요. 부자같이 독성 있는 약을 못 쓰니까 병이 낫지 않아. 몸을 덮여야 하는데 오히려 몸을 더 차게 하는 해열제만 쓴단 말이야. 어린애들 감기 걸렸을 때 해열제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은 속이 차다는 뜻이야. 해열제를 쓰면 갑자기 더 냉해져서 병이 더 심해져. 반대로 속에 열이 아주 심한 경우는 열을 끄는 석고와 같은 약재를 써야 해. 부자나 석고 같은 약재는 잘못 쓰면 큰일이 나니까 한의사들도 꺼려요. 왜냐면 진찰을 잘 해야 하거든. 이 사람이 열이 나는데 이 열이 진짜 열인지 아니면 차가워서 그것을 극하려고 내는 열인지를 모르면 당연히 겁이 나지 않겠어?
화극 금은 불로 금속을 녹인다는 건데 쓸모없는 금속을 불에 달구면 쓸모있는 도구로 다시 쓸 수 있어. 몸에서도 화인 심장은 금인 폐를 극하여 폐 기능을 조절하지. 기침이나 천식이 아주 심해서 항생제로도 치료가 안 되는 건 모두 심장의 기운이 깨져서 그래. 불의 색깔인 빨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쉽게 치료가 돼. 콩나물국에 고춧가루를 아주 맵게 풀어 먹으면 기침이 뚝 끊어져. 금국목의 원리는 우리 속담에 잘 나와 있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잖아. 대부분 사람들은 여자를 얻을 때 이 말을 많이 쓰는데 나무는 그냥 두면 안 돼. 낫이나 가위로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더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어요. 반대로 약해 보이는 나뭇가지들도 한데 뭉치면 쇠톱으로도 잘 안 잘려요. 패는 칼보다 강하다고 하잖아. 무는 금이고 무는 목이거든. 나도 하나의 나뭇가지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마찬가지야. 나뭇가지가 하나로 뭉치면 아무도 당할 수가 없어요. 전주에 사는 이수아라는 대학생은 이런 원리로 할아버지가 지어준 식약을 먹고 허리 디스크가 쉽게 치료되었다고 한다. 저는 2005년 8월 중순부터 허리에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의 좌우가 심각하게 비틀어지는 척추 측만증으로 악화되었고 오른쪽 종아리가 당기면서 욱신욱신 쑤시는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한의원에 다니며 물리치료와 침, 한약 등으로 치료를 시도하였으나 별 차도가 없었고 또 인천의 한 신경외과에 가서 척추 쪽에 주사를 맞아 보기도 했으나 다리의 통증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점점 더 걷기도 힘든 지경이 되어 취업을 코앞에 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휴학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약 6주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통증은 불가피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일단 퇴원을 해서 조심스럽게 생활을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장병도 할아버지에 대해 알게 되었고 퇴원할 쯤에 찾아가 진단을 받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비위가 좋지 않아 그 증세가 허리로 나타나는 거니까 비위를 다스려야 허리도 좋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한의원과 병원에서도 위장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위장이 좋지 않아 항상 소화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이후로 2달 동안 할아버지의 약을 먹었습니다. 처음에 변화가 없는 듯 했지만 소화가 잘 되어 음식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진단대로 위장을 치료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약을 더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2달째 약을 다 먹었을 때 소화불량은 물론이고 허리 통증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가니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지금은 학교에 복학하여 남은 학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수아 학생의 경우는 토의 장기인 비위가 나빠 상극인 수의 장기, 신장, 방광을 친 격이다. 그래서 신장이 매달려 있는 허리가 아팠던 것이다. 자연히 비위를 잘 치료하면 신장이 회복되어 요통도 낫는다. 이렇게 오행의 이치를 정확히 알아야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을 의사의 무지로 인해 악화시키거나 지연시켰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 여학생만 해도 요통으로 인한 휴학 때문에 취업이 1년 늦어졌고 그 결과로 인생의 설계가 달라졌다. 올바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환자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행의 상생은 양의 속성이 있고 오행의 상극은 음의 속성이 있다. 상생은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이고 상극은 안에서 잡아당기는 구심력이다. 상생은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뱀처럼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다. 이때 상생은 상극작용으로 인해 더욱 큰 힘을 얻는다. 자기를 극하지 않는 한 상생을 이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돌아가는 팽이를 더 쳐야만 팽이가 멈추지 않고 도는 이치와 같다. 할아버지는 자녀들도 상생상극의 원리를 이용하여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녀 교육이 잘못되어 있어요. 귀엽다고 항상 오냐오냐 하면 할아버지 수염도 잡아 뜯는다는 말이 있어. 상생으로 자녀를 낳았으면 상극의 매를 따끔하게 칠 때도 있어야 하는데 좀 잘 살게 되었다고 그저 자식만 위해. 그런 부모 밑에서는 올바른 자녀가 나올 수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야단만 치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야단만 치면 아이가 기가 죽어 제대로 자라지 못해. 그러므로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듯 자녀 교육도 조화가 필요해요. 부모가 똑똑해야 자식을 잘 기를 수 있어. 상생상극의 원리가 깨지면 인간의 몸도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 바로 암세포가 그렇다. 정상세포는 상생작용으로 새로운 세포를 만들다가 노화되면 스스로 상극작용을 통해 손을 대면서 새 세포의 자리를 내어준다. 그런데 상생상극의 조화가 깨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정상세포가 제때에 죽지 않고 계속 분열만 반복하는 비정상세포, 즉 암세포로 변형된다.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것이다. 때문에 처음에는 종양도 천천히 형성되지만 음양의 조화가 깨지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다. 암은 음양 오행의 조화, 상생상극의 균형이 깨진 생활에서 온다. 몸과 마음이 불안정하고 폭음과 폭식을 즐기고 분에 못 이겨 자충우돌하면 몸은 면역력을 잃고 그 결과 암세포가 쉽게 발생한다. 암세포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당신은 혹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다음 장에 나올 할아버지의 건강 충고를 귀담아 듣고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만 건강을 되찾고 귀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